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우리나라 대표 독서 모임 커뮤니티 트레바리의 윤수영 대표님이세요. 2019년 포브스 코리아 2030 파워리더로 선정되면서 성공한 스타트업의 대표 주자로 주목받았는데요. 트레바리는 올해로 창업 10주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기도 했지만 위기를 잘 극복하고 국내 독서 모임 부흥을 이끌고 있는 트레바리의 윤수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윤수영 대표는 오프라인 독서 모임 트레바리를 만들고 10년간 이끌어왔습니다. 트레바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을 더 지적으로, 사람들을 더 친하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윤수영 대표는 세상의 무지와 외로움을 해결하고자 창업에 도전했으며 트레바리는 지성과 우정을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밝혔죠. 트레바리는 남의 말에 반대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을 뜻하는 순 우리말이라고 하는데요. 윤 대표는 인류의 지적 도약은 대개 좀 삐딱한 사람들이 이뤄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사명에 이런 뜻을 담았습니다. 흔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어떤 한계점을 넘어섰을 때 비로소 위대한 걸음이 탄생한다고 본 것이죠. 2019년 포브스 코리아는 윤수영 대표를 2030 파워리더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어려움을 맞기도 했지만 거의 재창업 수준으로 힘을 쏟은 결과 그 이후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함께 책 읽는 모임 트레바리는 클럽 500여 개를 운영하며 12만 명의 유료 가입자들과 함께 오늘도 세상의 외로움과 싸워나가는 중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근황부터 좀 여쭤볼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 되게 아시겠지만 네. 아주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네. 퇴근하면 밤이라 자고 네, 그렇게 나름 재밌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밤에 좀 이렇게 위스키 좀 이제 안 드시고 그러시나요? 줄이긴 했는데 여전히 네. 이제 핑계를 대죠. 네. 이건 일이니까 라고 핑계를 대긴 하지만 네, 어쨌든 종종 술도 먹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상에서 책이랑 위스키에 정말 진심이신 대표님이신데 그 이야기 2부에서 여쭤보고요. 네. 저희 이제 1부는 대표님의 인생책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초대 손님께 인생책을 먼저 3권 혹은 4권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중에서 한 권을 정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가 부탁을 드렸더니 도리스 컨스 구딘의 권력의 조건, 그리고 장강명의 먼 좋은 미래, 슬램덩크 이렇게 3권 꼽아주셨습니다. 저희는 권력의 조건 위주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 나머지 책들도 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먼 좋은 미래 소개 부탁드리려니까 굉장히 민망하지만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신간이죠? 최근에 네. 이 책을 제가 정말 여러 권을 사서 10권 이상 사서 그래요?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도 많이 하고 또 제가 트레바리에서 직접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마침 9월의 책이 이 먼저 온 미래고 네. 제가 직접 유튜브도 최근에 시작을 했는데 네. 가장 최근에 촬영했던 유튜브에서도 이 먼저 온 미래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만큼 너무 재밌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은 책이고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책을 쓰셨어요? 열심히 썼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네. 2025년을 살아가는 아직 살 날이 좀 남은 현대인들이라면 네.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 책이라고 제가 추천을 하고 다닙니다. 대표님도 좀 AI 관심 많으세요? 저는 엄청 많죠. 엄청 많죠. 독서 커뮤니티도 좀 AI로 좀 바뀔까요? AI랑 독서 모임하고 이렇게 나오면 그럼 트레바리가 활용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타격이 될 수도 있겠네요. 3가지 관점에서 제가 AI에 관심이 많은데요. 하나는 그 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
직업에 AI는 좀 필수제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트레바리를 조금 더 잘 경영하기 위해서도 AI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역시 또 하나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투자자인 네. 것 같은데, 네. 뭐 모든 사람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게 뭐 주식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어쨌든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비교했을 때 자본소득이 우위에 서는 거는 뭐 피케티가 증명한 일에는 이제 변하지 않고 있고. 트레바리에도 투자 관련 모임 많고 맞습니다. 홍진채 대표님도 모임 맞아요. 운영하시고요. 네. 네. 진채님이 여기 나온 적이 있나요? 모시려고요. 제가 네. 대표님 통해가지고 섭외하려고.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진채님한테도 아마 이 책을 네. 적극 추천했을 텐데 아, 읽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읽지 근데 않았을까요? 투자자 관점에서 AI 중요한가요? 그쵸. 왜냐하면 AI가 세상을 엄청 많이 바꿀 거니까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을 거고 도태되는 기업들도 꽤 많이 나올 거고. 네. 네, 그런 점에서 AI 관심 많고요. 네. 세 번째는 되게 철학적이고 좀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네. 도대체 AI가 세상을 바꾸면은 나는 그 세계에서 어떤 의의를 갖는 존재인가. 네. 네, 그런 측면에서도 관심 많고요. 네, 아무튼 관심 많습니다. 세 가지 이유에서. 이제 AI 작년에 이 정도로 얘기한 것 같지 않은데 세상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먼저 온 미래도 조금 있으면 그냥 온 미래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2025년에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30년만 돼도 이렇게 뭐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확하게 그 미래에서 우리가 살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슬램덩크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김두훈 작가님 인생 책이기도 했는데 네. 저는 슬램덩크도 좋아하지만 슬램덩크로 대변되는 그 당시 일본 소년 만화 중에서 네. 이렇게 좀 되게 낭만적이고 좀 대책 없이 뭐라 그럴까 모험, 뭐 꿈, 우정 이런 단어들을 엄청 좋아하고 네. 뭐 시련을 이기고 네. 뭐 그 비극을 웃어넘기고 이런 정서들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10대 때 그런 만화책들을 읽으면서 좀 푹 젖었다가 나오니까 어느 정도 어른이 되어서도 그때 그 시절의 정서가 지금의 저를 구성하는. 되게 그 건강한 소년의 정서 같은 게 있었죠. 맞아요. 네. 그거를 되게 동경하기도 했고 대책 없는 긍정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대책 없음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중적인 사랑을 못 얻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대책이 없으면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있는 그대로 맞아 네. 지금은 답이 없어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하긴 그래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그래도 막 이렇게 웃어넘겨 볼까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니 혼자 해라, 니나 웃어라 뭐 이렇게 좀 냉소가 그래도 90년대에 비해서는 있지 않나. 그쵸. 강백호한테 근거가 뭔데 하고 물으면 난 천재니까. 그쵸. 뭐 이러고 그냥 네. 대책 없이 네. 얘기를 하는데. 저 10대 소년이 20, 30대 때 어떻게 될지는 생각 안 하고 고등학교 경기에서 등 부상을 당해도 좋으니까 난 뛰겠다. 예. 영감님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나한텐 지금이 전성기다라고 얘기하는 거 네.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멍청해요. 예. 그런 좀 어리석음이 되게 아름답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 네. 10대의 저한테는 그걸 계속 아름답다고 느끼고 싶어서 네. 그래도 정주행을 종종 합니다. 제가 대표님 예전에 인생책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뭐 이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진행하기 전에. 음. 근데 그때는 노너라고 답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제 명함에는 노너의 한 구절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떤 구절인가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도 없고 반드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법도 없고 오직 의로움만을 따를 뿐이다라는 그 한 구절이 있는데요. 네. 그게 되게 모순적인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게 없으면 의로움을 따를 필요도 없는 건데 네. 저는 거기서 오는 어떤 역설 같은 게 삶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연해야 되고 너무 고집부리면 안 되고 네. 그렇지만 공허해서는 안 되고
내 나름의 주관과 철학과 지향은 있어야 되고 네. 근데 또 그게 너무 편협함이면 안 되고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삶의 제일 중요한 화두가 그 문장에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서 명함에 적었습니다.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스토아 학파 학자 중에서도 철학자 중에서도 뭐 이렇게 뭐 멋있는 그런 비슷한 말을 했던 분이 생각이 나요. 그 오직 옳은 일을 하라. 나머지는 의미 없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대표님 명함 나중에 한번 받아봐야겠네요. 윤수영 대표님 인생책 중에 먼저 온 미래와 슬램덩크 그리고 노너도 잠시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눌 책은 권력의 조건인데요. 이게 엄청 두껍더라고요. 831쪽짜리 책. 네. 이거 언제 어떻게 접하셨나요? 저랑 이제 되게 가까운 친구가 이 책을 원래 먼저 인생책으로 꼽아줬고 네. 저한테 맨날 너 이거 읽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링컨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두껍잖아요. 네. 야, 이거는 너무 두껍다라고 하다가 그래도 뭐 하도 얘가 좋다 하니까 이제 집어들었죠. 저는 대표님 때문에 정말 이 책으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3일 동안 3일 내내 이것만 붙들고 있었는데 네. 근데 재밌죠? 재미있었어요. 네. 재미있고 사실 모르던 걸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링컨 이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링컨 옆에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그런 걸 한 인간이 이렇게까지 훌륭하기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 생각했죠. 네. 그리고 또 암살당했잖아요. 네. 제 그냥 추측이지만 네. 암살당할 즈음의 링컨은 이미 좀 에너지를 많이 잃어버린 소진됐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왜 되게 위대한 아티스트 중에서 네. 젊을 때 이렇게 막 뭐 약물로 죽거나 네네. 이러면은 부동의 전설이 되잖아요. 뭔가 링컨도 위대한 모습만 보여주고 지금 뭔가 링컨 유가족이 들으면 굉장히 분노할 만한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네. 돌아가시게 된 분이라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훌륭한 모습만 보여주고 이렇게 지친 모습, 소진된 모습, 냉소와 허무에 찌든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없는 상태로 떠나셔서 뭔가 오늘날의 링컨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나라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약간 이제 그 암살당할 때쯤 되니까 위대한 사람이 위협을 마치면 그 죽음이 그때까지 기다려주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약간 이 사람이 그 책 내내 보여줬던 그 초인적인 포용력과 네. 유머와 그런 그릇의 크기 같은 것들이 네.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몰라 이제 못 해먹겠다. 진짜 얘네 왜 그러냐. 네. 이런 식의 생각들을 좀 누르기가 어려워진 상태라고 책에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되게 슬프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지금 권력의 조건을 가지고 윤수영 대표님이랑 저랑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청취자분들 일단 두꺼운 책이고 링컨 얘기인데 재미있는 책이구나 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대화 나누기 전에 성우 목소리로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윤수영 대표의 인생책 권력의 조건은 미국의 전기 작가 도리스 컨스 구딘의 저서입니다. 도리스 컨스 구딘은 린든 존슨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냈으며 하버드 대학교에서 10년간 미국 대통령의 통치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주로 미국 대통령에 관한 책을 썼는데요. 권력의 조건은 퓰리처상 수상작가 도리스 컨스 구딘이 약 10년간 집필한 역사적 대작으로 링컨의 통합 리더십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영어 원제는 팀 오브 라이벌스, 직역하면 라이벌들의 팀인데요. 에이브러임 링컨이 무명 변호사에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리고 라이벌들을 자신의 내각으로 끌어들여 화해와 통합의 리더십을 구현한 과정을 다층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링컨 집권기인 1860년대 초는 노예제, 연방으로부터 주의 분리 독립 같은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내부 의견 대립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였다고 하는데요. 링컨은 자신을 비판한 경쟁자들을 배척하는 대신 요직의 기용, 정적이 아닌 협력자로 만들었고, 이러한 통합 리더십은 국가 안정과 국민 단결을 이끌어냈죠.
연대기의 나열이 아니라 흡인력 있는 이야기로 전개되어 대중 역사서로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책은 2012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링컨으로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독서모임 커뮤니티 트레바리의 윤수영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성우가 설명을 해주셨지만 대표님 말씀으로도 좀 소개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책이죠? 권력의 조건? 권력에 무슨 조건이 필요한 거죠? 저는 네. 근데 제목을 왜 권력의 조건이라고 지었는지 잘 납득을 못 하겠어요. 저도 조금 불만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링컨 얘기다. 링컨 전기다. 네. 근데 이제 특히 이 책의 원제가 팀 오브 라이벌스인데, 그쵸. 팀 오브 라이벌스? 네. 근데 이 사람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네. 공화당의 다른 후보들이었던 그의 라이벌들을 다 품어요. 네. 그래서 남북전쟁 내내 자기가 품었던 그 라이벌들, 다른 대통령 후보, 네. 그들이 이제 각 부처의 장관으로 활약을 하는데, 네. 근데 그 중에서는 뭐 링컨에게 패배를 인정하고, 네. 미국을 위해서 또 링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다음 대통령은 나야. 네, 그러면서. 링컨의 뒤통수를 한 두세 번 때리는 사람도 있고, 네. 되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링컨이 그 모든 그 풍파들을 품고 견뎌내면서 그 노예 해방과 그다음에 남북 통합이라는 위협을 달성하는 게 이제 이 책에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줄거리이고요. 네. 그 링컨이 근데 어떻게 그 위협을 해낼 수 있었는가? 네. 해서 이제 저자는 이렇게 라이벌들을 포용하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그 초인적인 절제력으로 참을 줄 알고 기다릴 네. 줄 알고 최적의 타이밍이 오기까지는 자기 속마음을 좀 감출 줄도 알고, 그리고 그 모든 걸 유머로 승화시킬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잘 보여준 책입니다. 네. 한국 출판사가 아마 뭐 이제 서점이나 매대에서 뭐 이렇게 권력의 조건이라고 써놓으면 약간 좀 자기계발서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차피 독자는 아마 중년 남성일 거니까 중년 남성이 좀 관심 가질 만한 문구를 고민하다가 그렇게 붙인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원제 팀 오브 라이벌스가 내용이랑 훨씬 더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니까요. 네. 근데 또 오바마, 여기도 나와 있는데 오바마나 게이츠, 빌 게이츠, 지금 한국에 계신 빌 게이츠가 되게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도 알려져 있죠. 네. 뭐 부제가 아주 그냥 정확합니다. 라이벌까지 끌어안은 링컨의 포용 리더십. 대표님은 왜 이 책이 인생책이죠? 뭐 대표님이 막 리더십을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향후에 뭐 정계에 진출을 한다거나 뭐 이러기 때문에 그 인생책으로 이걸 꼽으신 건가요? 링컨의 리더십에서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네. 한 인간의 삶이 네.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의 존엄과 행복에 기여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부러워요. 아. 존경스럽고 부러워서 네. 그런 점에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는 이제 열심히 살아서 역사와 문명에 기여하는 삶을 살다 가고 싶은데, 네. 그 링컨처럼 역사와 문명에 기여하는 삶을 살면 너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저한테는 인생책 중에 한 권입니다. 링컨 정치는 관심 없어요. 너무 힘든 판이죠. 중요한 판이지만 동시에 네. 개인한테는 참 힘든 판인 것 같아요. 링컨 저 이제 뭐 링컨이 훌륭한 인물인 건 뭐 다 알잖아요. 다 알고 그 인품도 훌륭하고 정치력도 훌륭했다. 근데 그 권력의 조건을 읽으니까 되게 잘 모르겠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 링컨의 정직한 거 무슨 뭐 왜 저희가 어린이용으로 읽은 뭐 링컨 전기 같은 거 보면 어릴 때 뭐 책을 그렇게 뭐 빌려다가 읽다가 뭐 비에 젖으면 뭐 그 집 가가지고 뭐 대신 뭐 도끼질 해주고 뭐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 안 하고 뭐 이러다가 훌륭하게 나중에 거의 무슨 예수님 비스무리한 사람으로 그 책은 묘사를 했었는데. 그쵸. 근데 네. 책 보면 이제 거짓말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꽤 하고. 네. 그러다가 제가, 한 30대 즈음에 뭐 링컨, 뭐 그렇게 관심이 있진 않았는데 주워 듣는 이야기가 그때 아마 제가 뭐 기자였고, 정치부 기자였고, 뭐 칼럼 같은 거 쓰고, 뭐 읽고 뭐 하다가 링컨이 진짜 협상을 잘했다. 굉장히 노회한 사람이었다. 노련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상대를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뒤로 뭐 이렇게 좀 원칙에 좀 어긋나는 것 같은 그런 협상 카드 같은 걸 많이 줬다. 뭐 노예 농장주한테 뭘 약속할 것처럼 얘기도 하고. 맞아요. 네. 영화 링컨 보면 그런 거 되게 잘 나오죠. 아, 그렇군요. 네. 스필버그 감독이 너무 영화를 잘 만들어서 보고 나면 좀 역사에서 위협을 이루려면 이 정도 겉모술수는 할 줄 알아야 되는가? 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도 그게 링컨의 단점으로 전혀 비춰지지 않고 그렇군요. 또 존 윌리엄스의 그 사운드 트랙도 정말 훌륭하고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링컨이 겉모술수에 굉장히 능한 정치인이었다. 현실 정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줄 알았다가 권력의 조건을 읽으니까 정말 이렇게 약간 저는 이제 부럽다는 마음이 안 들고 약간 그냥 나랑 되게 다른 사람이네. 되게 인격자네. 막 이런 초인 같죠, 초인 진짜. 같죠. 네. 사람이 이렇게 이 경지에 이를 수가 있나? 뭐 그리고 개인적으로 불행도 너무 많이 겪고. 그니까요. 네. 제가 이렇게 살라 그러면 싫죠. 제가 이렇게 두꺼운 끔찍하죠. 정치인 책으로 김지윤 박사님이 작은 서점에 오셨을 때 장강명의 인생책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그때 폭격기의 달이 뜨면이라는 격돌책을 읽었고 처칠에 대한 이야기인데 처칠은 위대한 인물인데 단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흐뭇했어요. 흐뭇하고 호감 가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읽었는데 링컨은 이게 약간 나중에 이렇게 뒷부분 한 100페이지는 좀 무릎 꿇고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그 주변에 쟁쟁한 사람들이 기꺼이 충성하나 봐요. 그래. 얘가 해야지. 난 도와야지라는 생각을 네. 옆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았을까요? 링컨의 좋은 자질로 나오는 게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대표님은 좀 어떤 점에 제일 끌리셨나요? 어떤 점을 제일 높이 평가하세요? 하나만 뽑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정도로 훌륭해지려면 빠지는 구석이 별로 없어야 되는구나. 특출난 한두 가지 장점으로 그 만들어지는 위대함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유머 이런 거 너무 부러워요. 유머. 네. 이게 극한 상황에서 유머가 진짜 어려운 것 같거든요. 네. 친구들이랑 뭐 술 마실 때야 웃긴 말 하는 게 너무 쉬운데 네. 되게 그 긴장감이 높은 뭐 회의체에서 긴장을 순식간에 누그러뜨릴 수 있는 유머 한두 마디를 던지는 건 되게 어려운 스킬인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거 되게 부럽고요. 그건 약간 뭐 이렇게 마음의 그릇 같은 거랑 상관이 있는 건가요? 그런 것 아니면... 같아요. 네. 또 이렇게 역시 또 갈등이 많은 상황에서 네. 뾰족하게 말하지 않는 거, 기다릴 줄 아는 거, 내가 이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결단을 내릴 때까지 아직은 아니면 그게 좀 뭐 수치스럽거나 네. 기분이 뭔가 좀 지는 기분이라거나 뭐 그런 모든 그 내가 그냥 확 질러버리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는 능력 이런 게 다 제가 잘 못하는 것들이라서 부러웠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거 좀 하기 어려운 거죠. 누가 이제 도발을 할 때. 그쵸. 나를 어쭈? 네, 이것 봐라. 네. 내가 뭐야 못할 줄 알아? 뭐 이런 생각이 네.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그 유머 감각도 이렇게 뒤틀린 유머 감각이 있잖아요. 가시가 있는 맞아요, 유머 맞아요. 감각. 네. 네. 근데 링컨 유머 참 듣기 좋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유머고 본인을 자기 비하를 할 때 맞아요. 하고 네. 그게 진짜 분위기를 고급 스킬인데. 누그러뜨리고 네. 그래서 링컨 경쟁자 중에 누구죠? 스탠턴인가? 네. 네, 전쟁부 장관이 된 사람은 오히려 그 유머 감각을 못마땅해 했다고. 자기가 늘 심각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쵸. 네. 슈워드랑 링컨이 서로 유머를 주고받는 거를. 네, 네, 맞아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유머를 주고받나.
그런 유머 감각 높이 사시고 기다릴 줄 아는 능력 높이 사시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한테 이 책을 인생책으로 추천해준 친구랑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우울증 환자잖아요. 그쵸. 네. 근데 우울증 환자라서 그런지 오히려 뭐라 그럴까 되게 많은 걸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인생 뭐 없고 난 우울하고 뭐 좋아봤자 우울하고 안 좋아도 우울하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네. 진짜 중요한 것 빼고는 좀 내주는데 크게 그게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가 그릇이 큰 사람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그가 너무 우울한 사람이어서는 아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친구랑 나눈 적이 있거든요. 세세한 거에 그렇게 욕망 자체가 일지 않고 네, 약간 네. 체념 상태로. 어차피 난 우울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우울함마저도 덮어버릴 수 있을 만큼 큰 것들이라고 한다면 노예 해방과 뭐 남북 통합 한 요 정도 아니었을까. 권력욕은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죠? 우울증 환자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뭔가 되게 나는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 이런 욕망 같은 건 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이 사람이 권력이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욕이 있고 네. 명예욕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정말로 명예욕이 큰 사람이었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 욕구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네. 권력욕은 그냥 권력 그 자체가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힘이 있어서 네. 내가 힘을 행사했을 때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행동하고 나를 좀 두려워하고 거기서 어떤 종류의 쾌감을 얻어야지만 권력욕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네. 근데 링컨한테 권력은 항상 본인이 되게 위대한 성취를 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수단, 도구적인 역할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링컨이 권력욕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았을까? 네. 내 앞에서 사람들이 벌벌 떨고 내 눈치 살피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다.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 뭘 해야 될까? 훌륭한 정치인이 되면 위대한 인물이 남을 것 같다. 훌륭한 정치인이 되려면 내가 대선에 출마를 해야겠다. 이런. 네, 저는 좀 그렇게 읽었는데 뭐 제가 직접 아는 분이 아니라서. 저도 읽고 보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굉장히 연기를 잘한 우울증 환자였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근데 우울한 거랑 내향적인 거랑 이런 거랑 실제로 사교적인 거랑 유쾌한 건 조금 별개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밝아도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는 되게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지만 사람들이랑 있을 땐 좀 뚱해 보일 수도 있고 또 분명히 혼자 있을 때는 완전 침잠하는데 여러 사람들이랑 있을 때 너무너무 밝고 명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우울한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그 내면, 사람들한테 보여지지 않는 내면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 부부가 흥미롭더라고요. 남편은 우울증 환자인데 뭔가 되게 부지런하고 그래도 활력 있게 살고 부인 이 메리 링컨은 조울증 환자 같기도 하고 약간 신경증 환자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뭔가 이분도 상처가 크게 입어서 그쵸. 결혼식 당일날 또 바람 맞은 이게 또 2020년 되면은 그 한 사람의 명예가 완전히 끝장나는 일은 아닌데 그때 그 시절에서는 여자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게다가 이제 사교계에서 상류층에서 자란 사람이고 그런 어떤 사교계 안에 명성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이런 타격을 입기도 했고 또 나중에 이제 아이를 잃으면서도 그때도 상처가 컸고 링컨도 그러고 보니까 우울증의 시작이 첫사랑을 장티푸스로 잃으면서 시작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한국 출판사가 택한 한국 번역 제목 말고 어쨌든 팀 오브 라이벌스 경쟁자들의 팀이라서 팀원 얘기가 꽤 많이 나와요. 단순한 링컨 평전이 아니라 링컨의 그 경쟁자들 특히 이제 뭐 몇 사람은 굉장히 비중 있게 나오는데 집단을 평전을 쓴 셈인데 링컨 말고 이제 나머지 경쟁자들은 그래도 좀 인간적으로 보입니다. 링컨 외에 좀 눈길이 가는 인물이 좀 있으셨나요? 아까 그 작가님이 딱 2명의 실명을 언급하셨는데
슈워드하고 스탠턴. 스탠턴이었나요? 네, 저는 그 둘이 정말 많이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일단 저는 슈워드가 아니었으면 링컨은 진작에 자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슈워드 누군지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그 당시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4명이 있었는데 네. 이제 링컨이 있고 슈워드가 있었고 네. 체이스가 있었고 베이츠인가 뭐. 베이츠가 네.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슈워드가 가장 이제 그 강력한 라이벌이었죠. 유력한 후보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슈워드. 자기가 될 게 너무 확실해서 네. 그 중요한 선거 기간에 네. 그 선거운동 기간에 미리 거의 대통령이 된 셈치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네. 당시 유럽의 정계의 주요 인사들과 네. 이렇게 만나는 엄청난 실책을 하면서 이제 네. 그동안 링컨이 열심히 자기의 평판을 쌓아 나갔던. 네. 근데 슈워드가 어느 순간부터는 링컨의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네. 어느 정도로 가까웠냐면 거의 매일 밤 이제 링컨은 집으로 가지 않고 네. 슈워드 집에 가서 같이 수다를 떨었다고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데 링컨 부인이 질투할 정도로. 워낙에 또 부인과 그러니까 부인으로부터 본인이 위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집에 가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네. 그 출근하면 막 앞날이 너무 불투명하고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어떤 겉모술수를 자기가 잘 응대해야 하고 또 집에 가면은 이제 좀 신경질적이고 자기한테 서러움이 이렇게 쌓인 와이프를 대해야 하는데 네. 오로지 딱 그 슈워드와의 그 시간만이 자기가 되게 뭐라 그럴까요? 그 온전하게 존중받고 위로받고 좀 위함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심지어 본인은 술도 안 마시니까 여기 보면은 슈워드 혼자 그 이제 버번 위스키 한 잔에 시가를 피우면서 네. 링컨은 그냥 혼자 허공에 대고 이제 이렇게 수다를 떨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슈워드와의 시간이 없이 우리가 아는 링컨의 업적이 절대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처음엔 정적이었는데 분명히. 그리고 뭐 아마 정치적 동료는 됐겠죠. 행정부에 입각을 시켰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 네, 그래서 그건 링컨에게는 정말 복이죠. 네, 링컨이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수도 있고. 네. 네, 근데 동시에 슈워드가 또 엄청나게 아량이 있고 또 원래부터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올곧고 좀 꼬인 게 없고 네. 이 책에서도 호인 중에 호인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우정인 것 같아서 네. 부러웠죠. 이 부분에서도 링컨이 되게 부러웠어요. 나도 링컨 같은 친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나에게도 슈워드 같은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아, 그렇군요. 슈워드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스탠턴은 좀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링컨이 뭐 이렇게 마음 터놓고 의지하고 이럴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스탠턴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역시 스탠턴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저는 역사는 대부분 다 큰 흐름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네. 당시에 그 흐름에 누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 사람이 돌출돼 보일 수는 있지만 보통은 다 가야 할 곳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가끔씩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면 흐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요. 네. 예를 들어서 링컨이 그런 것 같아요. 링컨이 아니었어도 과연 남북 통합이 이루어졌을 것인가 또는 이 즈음 해가지고 노예가 해방됐을까라고 네. 하면 아니었을 수도 있다. 노예 해방이 훨씬 더 늦게 됐을 수도 있고 남북이 갈라졌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형태의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링컨이 딱 그 자리에서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미국의 역사가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나아가서 세계가 오늘날 이런 모습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전 스탠턴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전쟁부 장관이었죠? 네,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유능한 네. 그 워커홀릭으로 나오잖아요. 네. 기계처럼 일을 하죠. 그쵸. 기계처럼 유머 감각도 없고. 그쵸. 뭐라 그럴까. 이 시대의 AI, 그 시대의 AI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근데 이 정도로, 그러니까 회사
이제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사람은 일당 100이거든요. 그리고 대체가 진짜 거의 불가능하고 네. 이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완전히 회사의 향방이 달라질 정도인데 저는 미국의 국군도 하필이면 그 즈음에 스탠턴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유능한 사람이 있었고 그 스탠턴에게 권한을 주고 네. 계속 이제 지원을 해주고 발탁을 해준 링컨이라는 리더가 있었고 네. 그 리더를 믿고 스탠턴이 진짜 일만 했고 네. 쓸데없는 권력 투쟁이나 그런 거에 시달리지 않고 오로지 일만 미친 듯이 할 수 있었고 또 슈워드나 스탠턴이 여론의 공격을 받으면 링컨이 그걸 잘 맞아요. 해결해 네. 줬고 그래서 아마 스탠턴이 없었으면 링컨은 훨씬 힘들었을 거고 네. 네, 링컨이 없었으면 아예 스탠턴은 그냥 그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아, 네, 권력의 좋습니다. 권력의 조건에 어울리는 곡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저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 쇼스타코비치요. 네. 을 이제 가져왔는데요. 네. 왈츠는 원래 춤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클럽 음악 같은 건데. 아. 근데 이제 이 곡은 왈츠 주제에 엄청 네. 처연하고 좀 비장하기도 하고 네. 또 왈츠니까 당연히 좀 즐거운 것도 있고 저는 이런 좀 뭐라 그럴까 다면성이 되게 링컨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링컨은 되게 무거운 사람인데 유쾌한 사람이기도 하고 주제의식은 되게 막 정말 그 끔찍한 그 일을 다루고 있지만 네. 네, 또 그걸 되게 아름답게 승화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왠진 모르겠지만 쇼스타코비치가 떠올랐고요. 이 네. 왈츠 2번. 그 지휘자 중에 마리스 얀손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얀손스 버전이 좀 그런 이렇게 다양한 면들을 일부러 그 유쾌한 부분에서는 되게 한껏 유쾌하게 하고 아. 좀 이렇게 좀 슬픈 부분은 되게 슬프게 가고 네. 다이나믹스를 강조한 연주라고 저는 혼자 느끼고 있어서 네. 그 곡을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춤곡인데 그렇게 막 경쾌하지는 않은 춤곡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 듣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독서 모임 커뮤니티 트레바리의 윤수영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력의 조건 읽으면서 약간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으로 읽은 네. 지점들도 좀 있거든요. 당연히 읽으면서 이런 어떤 성공적인 팀을 만들고 싶고 나도 이렇게 훌륭한 리더가 되고 싶고 뭐 역사에 조금이라도 이름도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권력의 조건에서 나오는 어떤 링컨의 덕성들 저희가 이제 보는 그 덕성들이 2020년대에도 통하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링컨의 용인술이 기본적으로 자기의 굉장히 그 고결한 인품을 보여줘가지고 상대방을 감화시키는 거잖아요. 슈워드도 원래는 이제 링컨을 깔봤고 사실 링컨의 정적 중에 링컨을 높이 평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아무도 없었는데 같이 일하다 보니까 저 사람 정말 굉장히 고결한 사람이구나. 되게 인격자구나. 이러면서 감화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19세기 미국 정계에서 그것도 그 공화당이라는 좁은 그룹 안에서나 가능한 거지. 요즘 이제 사람들이 인기를 모으고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그런 게 그때랑 문법이 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막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을 펼쳐가지고 자기의 코어 팬덤을 모으고 그걸 가지고 대결을 하고 막 사람들한테 사이다를 안기고 네, 이런 시대 아닌가. 뭐 정치뿐 아니라 그냥 대중문화에서도요. 그래서 이게 링컨 같은 독성을 가진 사람이 요즘 발견될 수가 있을까? 그냥 묻히지 않을까? SNS 시대에.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되게 극단적인 사이다형 네. 리더가 네. 각광을 받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우리 시대에서 오랫동안 잘하고 있는 또박또박 잘 걸어가고 있는 리더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정말 믿고 지지해주는 훌륭한 지지 기반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유능한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 옆에서 보조를 맞춰서 걸으려면 저는 꼭 내가 이 사람 옆에 있어야 되는 이유들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당연히 뭐 돈과 명예나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내가 중요한 사람, 내가 존중받는다라는 그 느낌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네. 또 우리가 하는 일이 되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방법 중에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가 있다. 이런 거를 주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꼭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냐라고 하면 아니겠죠. 네, 세상에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수만 가지 방법이 있고, 또 요즘은 그 소셜미디어나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극단적으로 잠깐 반짝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확률로 따졌을 때 네. 여전히 정도는 이런 링컨식 그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트레바리도 하나의 조직이고, 그쵸? 또 이제 트레바리가 서비스를 하는 그 유료 회원들하고는 이제 커뮤니티를 꾸려야 되잖아요. 어떤 뭔가 그 커뮤니티를 꾸릴 때, 아니면 트레바리 직원들과 어떤 협업을 해서 일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뭐 링컨 생각나실 때 있으세요? 어우, 많이 나죠. 아, 그런가요? 네. 좀 많이 예를 나죠. 한번 들어주시면, 뭐 권력의 조건을 잃고 나서 좀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게 달라졌다든가, 내지는 이런 경우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겠다라든가, 그런 힌트도 좀 얻으시나요? 힌트는 정말 많이 얻었고, 네. 달라지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달라졌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제가 아니라, 네. 저랑 같이 이제 협업하는 사람들일 테니까 제가 함부로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리더십을 행사할 때는 이 권력의 조건에서 나오는 일들, 그런 상황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만 겪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늘 있잖아요. 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떠오르는 그림이 없는데. 뭐 하다못해 우리 회사는 일로 나가야 돼, 절로 나가야 돼, 일 수도 네. 있고요. 네. 이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나한테 너무 무례한 것 같아, 일 수도 있고요. 또, 이 사람은 다 좋은데 뭔가 굉장히 잘 속상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좀 잘 케어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모든 게 다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찰떡같이 능력적인 면에서나 뭐 가치관이나 태도나 모든 게 다 맞는 사람은 없을 거고, 네. 다 어느 정도는 나랑 다른 부분들이 있고, 네. 그 다른 부분들이 이제 일상에서는 다르다고 느껴지지가 않고 안 맞는다고 느껴지잖아요. 네. 그럼 그 안 맞는 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결국에는 이제 리더십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링컨 생각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뭔가 어떤 요령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안 맞는 사람들이랑 일을 해야 될 때. 요즘 제가 읽고 있는, 다시 오랜만에 꺼내들어서 읽고 있는 책이 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거든요. 네. 오래된 자기계발서죠. 네. 그 책에도 링컨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쵸. 네. 자기계발서의 원조죠. 네.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일단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 이런 네. 너무 뻔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진짜 어렵잖아요. 네. 왜냐하면 나랑 생각이 다르면 그 순간 내가 왜 옳고 저 사람이 왜 틀렸는지를 엄청 집중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내가 왜 맞는지에 대한 논리와 서사와 기타 등등의 이유를 이렇게 늘어놓을 수 있고, 저 사람이 왜 지금 잘못됐는지를 이만큼 늘어놓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이 사람은 왜 지금 이런 주장을 펼칠까? 또는 왜 말을 이렇게 할까? 지금 이 사람의 감정은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같은 거를 잘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링컨은 그걸 진짜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정말 잘하는 사람. 공감 능력이 뛰어났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제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 링컨- 대문자 T. 대문자 T. 네. 저도요. 네. 링컨이 이제 누구랑 논쟁을 할 때, 뭐, 이렇게 당시 정치 연설로 이제 서로 논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 결국에는 링컨의 무기는 원칙. 네. 원칙이고, 다른 사람을 감화시킬 때에도 그냥 뭐 내 뼈 다 내주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대의를 얘기를 하면서 감화시키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저 사람 진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구나. 공동체 대의를 위해서 저러는 사람이구나. 뭐 이럴 때 사람이 좀 감동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책을 읽으면서 이제 좀 저한테도 묻게 되죠. 나는 무슨 원칙이 있나? 나는 무슨 대의에 내가 봉사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도 혹시 그런 생각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 좀 여쭤봐도 돼요? 이 책을 읽고요? 아니면 평소에요? 평소에도 또 이 책 읽으면서도 네. 저는 대의명분에 좀 집착하는 사람인데 네. 근데 또 링컨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네. 요즘은 그 대의명분을 가지기가 되게 어려운 시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뭔가 마땅히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수많은 그 것들이 있었잖아요. 뭐 국가일 수도 있고, 뭐 생명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로부터 한 2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뭐 딱히 안 그래도 된다는 식의 논리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막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수많은 가치가 해체되고 그러면서 꼭 그럴 필요가 없는 그게 좀 상대주의 네, 상대주의가 많이 발전하면서 그로 인해서 이렇게 뭐 정의라는 이름하에 행해졌던 수많은 폭력과 뭐 편협한 일들이 없어진 거는 잘된 일이겠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삶의 이유나 대의명분들이 소실된 단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서 좀 고통받고 있는 개인인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어떤 종류의 대의명분을 되게 잘 잡고 가고 싶어 하는데 가끔 스스로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기는 해요. 근데 이 대의명분이 얼마나 의미가 있지? 여전히 유효한가? 뭐 그런 생각은 합니다. 내가 만약에 19세기의 미국에 노예제가 있는 사회에 살았으면 나는 정말 주저없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여기 뭐 슈어드나 스탠턴이나 링컨 포함해서 모든 공화당 정치인처럼 그 대의에 봉사할 수 있는데 지금 뭐라고 나오는 대의들은 약간 뭔가 좀 뭐 그 관점에서는 옳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뭔가 좀 미심쩍거나 그런 건가요? 뭐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났을 때 진짜 뭐 한치의 뭐 고민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제가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그 먼저 온 미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보니까 그 사상과 철학에 대한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진짜 공감이 많이 갔어요. 더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인간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뭐는 좀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지 않으면 뭔가 엄청난 사상적 빈곤에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저는 트레바리 9호 세상을 더 지적으로 사람을 더 친밀하게 한 근 몇 년 사이에 들은 여러 가지 명분 대의 중에 스타트업들이 또 그런 거 많이 내세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뭐 PPT를 할 때에도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되게 가슴을 좀 이렇게 좀 뜨겁게 만드는 구호였거든요. 그리고 최근 인터뷰를 보니까 그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좀 생활 언어로 하신 것도 있고 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내일 2부에서 여쭤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독서 모임 커뮤니티 트레바리를 이끌고 있는 윤수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2부에서 뵙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강명의 인생책 오늘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